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지 꼭 1년이 된 날, 아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괜찮다. 난 혼자가 편해. 말은 그렇게 하고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이라는 걸. 남편을 떠나보낸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슬리퍼를 보며 오늘도 아직 살아있다고 겨우 다짐하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둘이 쓰던 밥상에 혼자 앉아 밥 한 공기를 비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방도 있고 경화도 좋다고 했어요. 며느리 경화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짐을 쌌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는 넓고 밝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단번에 올라가고 복도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방은 창이 크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짐 가방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조심하면 돼.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화려한 아파트는 저에게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경아가 출근하면 제가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엄마 밥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아가 피곤한 얼굴로 퇴근에 들어올 때면 저는 거실에 있다가도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봐, 혹시 눈치가 보일까봐.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경아의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느 저녁 경아가 주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가 좀 강하게 나네요. 저희는 요즘 향이 강한 게 좀 힘들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가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끓여줬고 대학 입시날 새벽에도 군대 가기 전날 밤에도 끓였던 찌개였습니다. 그 냄새가 강하다고 했을 때 저는 웃으며 그래 미안해라고 했지만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잡아당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미안해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이어폰을 끼고 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숨죽여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숨만 쉬어도 짐이 되는 건가? 아들은 퇴근하면 항상 피곤했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일이 있다며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저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었고 대화는 짧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잘 있냐고 물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60년 넘게 사람의 눈을 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이 아이들의 삶에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결심이 선 건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복도 너머로 아들과 경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이 조용한 새벽이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아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눈치 보여.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조금만 더 지내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잊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도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더 지내봐라고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조금만이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평생 써온 화장품 몇 개, 남편 사진이 담긴 액자, 속옷 몇 벌, 그리고 이것저것 들어있는 큰 가방은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가져다 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중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 가방은 뭐야? 어디 가려고?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너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경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잘못 안 했어. 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다 내가 하고 싶어서.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기 싫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짐이 되는 걸 알면서도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혼자 사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서 가면 아들이 더 힘들 테니까. 3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혼자 쓰는 일기 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떠난 빈 방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경아는 퇴근 후 그 방문을 열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떠난 게 홀가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 준혁이는 혼자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창을 환기시키고 이불을 개야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엄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엄마는 떠나면서 침구도 개고 바닥도 쓸고 갔습니다. 누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말끔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 깔끔함이 오랫동안 이 방에서 눈치를 봐왔던 엄마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환기를 시키려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구두 상자였고 뚜껑 위에 얇은 고무줄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영수증 몇 장, 아들이 사준 영양제 한 통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영양제 뚜껑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겠다. 준혁이가 사준 거니까. 엄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예전보다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려다가 그냥 뒀다. 경아가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준혁이가 좋아하는 건데 미안하다. 내가 여기 없었으면 경아가 더 편했을 텐데. 다음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준혁이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그냥 참고 있다. 파스만 붙이면 되겠지. 내가 아프면 애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나 때문에 화를 냈다. 아니, 화를 낸 건 아닌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온종일 귀에 맴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준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니, 덮으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매트리스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석 달 동안 이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이 작은 일기장이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싫다는 며느리 눈치에 주방도 못 가고, 무릎이 아파도 말 못하고, 영양제 한 통도 아까워서 못 먹고, 밤마다 혼자 이 방에서 아들의 한숨 소리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하루였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이 집에서 보낸 석 달이었습니다. 준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 있었구나. 내가 엄마를 감옥에 가뒀구나. 사람이 가장 초라해지는 순간은 자신을 아끼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준혁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친구분들께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거기 있냐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디 방 하나 얻었다고 했어. 괜찮다고 하더라. 방을 얻었다는 말에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은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을 때 잠시 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은 목이 막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엄마는 준혁이 오래전 버리려다 엄마가 붙잡은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작은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고 밥상 위에는 찬밥에 물을 부어 말아먹다만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가에 서서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엄마는 당황하며 밥그릇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여기 왔어? 나 괜찮아. 여기가 편해서. 그래. 준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눈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 편해? 반지하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서 편하다고?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엄마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의 눈빛을 보고 숨기려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웃으려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엄마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여기가 더 편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준혁은 무릎을 꿇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기장 봤어. 다 읽었어. 엄마가 무릎 아픈 것도, 된장찌개 못 끓인 것도, 밤마다 혼자 울었던 것도 내가 다 읽었어, 엄마. 엄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냥 허물어졌습니다. 입술을 떨며 눈에 고인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은 이미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참으며 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울지 마. 내 아들 준혁아. 준혁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차가운 장판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무릎을 잡고 울었고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그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야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가장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경아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부족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 거야.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반지하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 저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희 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 밥이 없어서도 아니고 춥거나 더워서도 아니었어. 내가 숨 쉴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였어. 이 집에선 그 눈치가 없어. 그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약속을 하나 정했습니다. 매주 주말 아들 내외가 엄마의 작은 집을 찾아오기로, 함께 시장을 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먹기로, 그리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기로. 첫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아들과 경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이미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경아가 들고 온 봉투에서 두부 한 모와 애호박이 나왔습니다. 경아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죠? 제가 두부 사왔어요. 저도 배워도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경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 그날 우리 셋은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어깨가 닿았지만 아무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작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이번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아는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좋다고 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찌개를 떴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눈물이 고이는 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억지로 맞추려 했던 시간보다 지금의 이 적당한 거리가 우리를 더 깊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 내외가 옵니다. 때로는 경아 혼자 올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며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우리는 함께 귤을 까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아들은 돌아보며 촉촉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내 엄마여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창가로 가서
저녁 노을로 물던 산을 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 그 하늘 색깔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거리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작은 방 안 가득 따뜻한 빛이 들어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당신도 거기서 잘 지내요.